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1년여 만에 떨어졌습니다. 신도시 역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매매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위례 신도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일대 주택 시장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값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8일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2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다시 셀코리아가 본격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가 대폭 늘어나자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연말 증시가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일 금요일 생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재건축과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하락했습니다. 겨울철 비수기까지 시작되면서 매매 시장이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주간 변동률 마이너스 0.04%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처음으로 내린 것입니다. 보통 공인중개업소에선 계약 한 달 후쯤 신고를 하고 있어 재건축 아파트 값은 이미 10월 하순이나 지난달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대문구와 강동구, 중구, 강남구 등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졌습니다. 서대문은 남가자동 남가자 삼성이 1,500만 원가량 하락했고 강동은 둔촌동 둔촌주공 1단지와 3단지가 500에서 1,000만 원 내렸습니다. 반면 송파와 양천 등은 아파트 값이 소폭 올랐습니다. 송파는 중소형 면적의 입주 물건을 찾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방이동 올림픽 선수기자총과 문정동 레미안, 신천동 잠실 파크리오 등이 500에서 3,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신도시는 매매 물건을 찾는 문의가 눈에 띄게 줄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매매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분당과 평촌, 삼본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분당은 야탑동 탑성경, 서현동 효창대우 대창 등이 500에서 1,000만 원가량 내렸습니다. 평촌은 평촌동 초원 한양이 500만 원가량 빠졌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죠. 서울 전세가가 10%,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4, 5% 오른 거는 과다한 거죠. 과다한 만큼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쨌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서울 재건축과 수도권에서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적인 부동산 침체의 신호탄인지 아니면 겨울 비수기를 맞은 일시적 조정인지는 내년 봄 이사철이 돼봐야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서울 동남권 대표 택지지구인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일대 주택 시장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전세값도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잔금 납부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들은 늘었지만 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탓에 예비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3.3제곱미터당 1,357만 원이던 위례 신도시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달 1,318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전세값 하락폭은 통계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저유가로 인한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로 외국인 매도세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셀코리아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524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 2일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과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로 시작된 외국인 매도세가 벌써 8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일부터 오늘까지의 총 외국인 매도액은 2조 1,0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또한 2일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늘은 1950선이 붕괴된 1948.62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매도세가 거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 우려 심리가 꾸준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유가로 인해 중동 산유국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중동 국부 펀드들이 자금을 대규모 회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최근에 이제 유가 하락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부펀드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재정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로 이제 인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조사업체 이베스트먼트 조사 결과 올해 3, 4분기 중동 국부펀드들이 자산운용사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최소 190억 달러, 우리 돈 약 22조 원에 달합니다. 국부펀드에서 단 3개월 만에 이처럼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전환을 하려면 좀 무슨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바뀌는 것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당분간 좀 매도 공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셀코리아가 지속되면 환율이 상승하고 국제 신인도가 하락해 외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국제유가 급락과 미국 금리 인상 임박으로 흔들리는 국내 증시에 세금 폭탄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이 타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행법상 일반 투자자와 달리 대주주에 해당되는 거액 투자자는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는데 최근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세금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유가 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지분 2% 또는 지분가치 50억 원 이상에서 지분 1% 이상, 지분가치 25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코스닥 시장 대주주 기준도 내년부터 지분은 4%에서 2%로 지분 가치는 4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코스피는 매매 차익의 20%, 코스닥은 10%였는데 이제는 시장 구분 없이 20%로 세금 부담은 2배가 됩니다. 한국은 제조업의 부진 속에 새로운 활로로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고 고용도 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보여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또다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벌써 13년째입니다. 이 서비스 산업 발전법이 어떻길래 이렇게 표류하는지, 또 한국 서비스 산업의 현 주소는 어떤지 조주희, 김혜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병원의 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던 송도 국제업무단지입니다. 자풀이 무성한 들판이 황량하기만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진그룹과 비영리국제병원 한진메디컬 콤플렉스를 설립할 계획도 세웠지만 올 초 조현아 사장의 땅콩 리턴으로 사업이 무산되며 여전히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비스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2002년, 이미 13년 전입니다. 그해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어지는 노무현 정부도 강도 높은 서비스 산업 발전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2005년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했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 선진화위원회를 출범시켜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등 서비스 산업 강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현 정부는 과거 논란이 됐던 영리병원 문제는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서 뺐습니다. 대신 국내 의료 부문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임상연구실험 전문병원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법안대로라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보건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지원을 총괄하게 되는데 시장 논리가 강조되면서 보건의료가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은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2015년 3월 17일 대통령 여야 대표 3자 합의사항을 뒤집고 통과시키자는 것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실체 없는 영리병원이 여전히 서비스 산업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한국 전체 산업에서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미국 79.4%, 프랑스 77.6%, 영국 76.1%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인 70.6%와 비교해도 10% 이상 낮습니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 생산성 비율은 2004년 60%에서 2011년 45%로 하락했습니다. 2013년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 생산성은 22.5달러로 OECD 24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입니다. 제조업에 비해서 노동 생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서비스업에 일자리 창출이 많은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규제 개혁과 생산성 향상이 국가적으로 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원인도 서비스업 부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 구조가 변화하며 다른 나라의 경우 서비스업 취업 비중이 늘고 있지만 한국은 2008년 이후 이런 추세가 끊겼습니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올해 10월까지 70%입니다. 2009년 68.8%로 6년 동안 불과 1.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금융, 도소매, 교육 서비스, 여가 스포츠 레저업 등은 같은 기간 고용 비중이 되레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낙후된 서비스 산업으로는 경제 성장도, 국민소득 향상도, 고용 증대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한국의 서비스 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그리고 ISA가 있는데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ISA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의 막차를 타야 할지 ISA를 기다려야 할지 어떤 것이 유리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년부터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이 ISA가 어떤 거죠? 네, 비과세 만능 바구니 통장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는데요. 이 ISA, 예금과 적금, 펀드와 같은 상품들을 한 계좌로 관리를 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는 상품입니다. 상품 운용 성과에 따라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까지, 5천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9.9%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보통 이자 수익의 1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실 텐데요. ISA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람을 제외하면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농어민과 주부 모두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부터 이 ISA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었던 재형저축이나 또 소장펀드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는 ISA 하나로 통합이 되게 되는데요. 세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 가입자는 ISA 가입 한도 2천만 원 중 재형저축 납입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만 ISA에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미 소장펀드나 재형저축에 6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었다면 ISA에는 1,4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그리고 ISA 중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좀 유리할까요? 네, 각각 특징이 다르고 가입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막차를 타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인데요. ISA 수익률이 재형저축보다 1%포인트 높을 때 최종 수익을 기준으로 ISA가 유리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매월 50만 원씩 불입해서 5년간 가입했다고 할 때 ISA와 재형저축 둘 모두 이자 수익이 305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형저축의 경우에는 1.4%포인트 1.4% 농어촌 특별세를 내야 하는데요. 42,7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에 ISA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9.9%의 세금을 내야 하므로요. 54,45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가 11,750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네, 그렇다면 소장펀드와 ISA, 이 두 상품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네, 역시 소장펀드와 ISA에 동일하게 연 500만 원씩 연 600만 원씩 5년간 넣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소장펀드의 경우에는 매년 39만 6천 원씩 총 198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ISA에 납입을 할 경우에는 연 7%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5년간 절세 효과가 약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198만 원의 세금을 아끼려면 연 48%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소장펀드가 유리한 것이죠. 네, ISA와 소장펀드 그리고 재형저축 이 세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혜택이 큰 만큼 알아둬야 하는 것도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 상품들 우선 5년에서 7년가량 장기간 해지할 수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겠고요. 또 소장펀드와 ISA의 경우 어떤 상품을 담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다를 수 있겠고요. 또 특히 보장성 상품이 아니라는 점, 투자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ISA와 재형저축 그리고 소장 펀드 등 절세 상품을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비교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스마트폰 클릭 몇 번만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바일 쇼핑이 올해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일부 대형 오픈마켓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전체 매출이 PC 매출과 같아진 골든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퇴근길 여기저기 스마트폰을 하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하면서 모바일 쇼핑이 대세가 됐습니다. 오픈마켓 11번가의 11월 매출 가운데 50%가 모바일 주문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말까지 평균 모바일 쇼핑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모바일 쇼핑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서 최근 11월 들어서부터는 전체 모바일 매출이 PC 매출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가격 혜택이나 간편 결제 등의 모바일 쇼핑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생필품 등의 반응도 좋습니다. 같은 오픈마켓 업체 G마켓에서도 지난달 모바일 매출 비중은 50%를 찍고 월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G마켓의 평균 모바일 비율은 45%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보다 12%포인트나 높았습니다. G마켓의 분기별 모바일 비중은 지난 2014년 4분기 34%에서 올해 3분기에는 48%로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모바일 쇼핑 비중은 80%에 달합니다. 티몬의 경우 지난달 매출 가운데 78%가 모바일에서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평균 모바일 비율 70%보다 5%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들이 바깥 장보기를 꺼리면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85%까지 뛰었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2조 2천여억 원, 온라인 쇼핑 총거래액 4조 7천여억 원 중 4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6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7%가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평균 87%로 예상해 지난달의 71%와 10월의 48%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지난주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경제 여건이 기준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올리고 내년 3월 회의에서 한 차례 더 올리는 등 내년 말까지 총 4차례 금리를 올려 내년 말 연준의 기준금리는 1%를 약간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지난달 원유 생산량이 약 3년 반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오펙의 하루 생산량은 3,169만 5천 배럴로 2012년 4월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내년도 원유 예상 수요보다 하루 평균 90만 배럴 많은 수준입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생산량을 약간 줄였지만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이 급증해 오펙 전체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펙과 비오펙 산유국들이 원유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는 치킨 게임을 벌이면서 국제유가는 공급 과잉 상황으로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의 북해 브렌트유는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배럴당 39.73달러의 거래를 마쳤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내년 1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1.1% 떨어진 배럴당 36.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내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총 66일로 설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2월 8일부터 10일까지 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오늘 독일 가전 매장에서 경쟁사 삼성 제품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에게 세탁기 손괴 사실과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 씨 소유의 국내 최대 허브 농장인 허브빌리지가 118억 원에 마리오 아울렛에 팔렸습니다. 국세청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합니다. 미수령 환급금은 인터넷 홈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난방비는 줄이면서 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난방용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겨울철 필수품으로 떠올리는 난방 매트, 종류도 각양각색입니다. 특히 온수 매트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온수 매트는 전기 매트처럼 전기 열선이 몸에 직접 닿지 않아 전자파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도 전기 매트보다 낮아 전기료가 절반가량 더 저렴합니다. 온열 매트도 몸을 빠르게 데워주면서 17W부터 50W까지 부담 없는 전력으로 따뜻함을 유지시켜 인기입니다. 다양한 기능과 사이즈로 출시되고 있는데요. 방석으로 나온 온열 매트는 장시간 앉아있는 회사원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겨울 시즌 들어서 요즘 난방용품 찾는 고객들이 점점 느는 추세고요. 이제 아무래도 난방비나 이런 게 좀 절감이 되니까 1인용 온열 매트나 온풍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난방 매트는 5시간 사용 후 1시간은 꺼주는 게 좋습니다.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고장 여부를 틈틈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또 매트를 접거나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려두지 말아야 전기 열선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구입 시에는 KS마크나 KC마크 등 공인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난방용품 사용으로 저온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미처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 깊은 곳까지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저온 화상을 피하려면 온열기는 1m 이상 떨어진 곳에 두고 타이머를 설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난방 매트의 경우 온도를 과하게 높이지 않고 매트 위에 얇은 이불을 깔아주면 됩니다. 홈 인테리어와 난방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도 눈길을 끕니다. 이들은 전기요금이나 가스비 등 난방비가 별도로 들지 않아 경제적이기까지 한데요. 보온 카페트나 러그는 실내에 깔아놓으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찬 냉기를 차단하고 자연스레 실내 온도를 높여 에너지를 절약해줍니다. 보들보들한 느낌의 샤기 카펫과 포근한 촉감이 특징인 극세사 카펫, 다양한 문양의 카펫은 실내 디자인도 바꿀 수 있어 인기입니다. 방안용 커튼은 보험 섬유를 소재로 3중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 냉기를 차단하고 내부 온기는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을 창문에 붙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창문은 열손실이 가장 많은 곳이라 커튼이나 에어캡을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2에서 3도씨가량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난방용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실내에서도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고 목이나 손발 등 체온이 뺏기기 쉬운 부분을 보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이번 주는 대외 악재에 국내 증시가 크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도 미국 FOMC 회의 등 큰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만큼 투자 전략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